안녕하세요. 속박사의 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까지 간단하게 이제 계약서 쓰는 법하고 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쓰는 확인하는 법,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부 확인하는 법이 이어서 이제 그 임대차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분쟁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오늘은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작년부터 말이 있어 왔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법이 시행 날부터 되는데 아무튼 적용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자영업 하는 사람이 글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이제 자영업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이제 주요 개정 내용하고 이 법에 대해서 좀 개정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보면은 잘 모르세요. 왜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좀 이유도 단순 막연한 사람들이 많고,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원래 소액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던 5년 계약갱신 요구권이 전 임차인에게로 이제 확대돼서 적용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잘한 거예요. 오익님, 들어왔다 바로 나갔네. 요거는 5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준 거는 상당히 개정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으려면은 이제 소액 임차인이어야 되는데, 이 소액 임차인이 환산보증금으로 했을 때 서울은 이제 4억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4억 이상으로 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끝나면은 바로 계약 이제 상가를 할 때 뭐 권리금도 많이 주고, 또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도 세죠, 이런 데는. 그리고 인테리어도 뭐 큰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1년 딱 하고 뭐 계약 기간 다 됐으니까 나가라 한다던가, 뭐 주인 바뀌었으니까 뭐 나가라 한다던가, 그러면은 꼼짝마 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도 대해서도 이제 5년간 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니,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5년간 이제 뭐 권리금 시설비 많이 들였으면 5년간 열심히 해서, 근데 대신 이제 조건이 있죠. 모든 게 다 조건이란 게 임차인의 의무를 다 해야지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뭐 소액 임차인이고, 소액 임차인 기존에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월세도 안 내고 뭐 건물도 막 손상시켜가면서 쓰고 이러는데 나 5년 하겠다, 그거는 보호를 못 받아요. 가장 중요한 의무, 일단 월세를 밀리시면 안 돼요. 아무튼 뭐 월세도 또박또박 밀리지 않고 잘 내고,
건물도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열심히 살라고 하고 있고, 또 가게를 발전시켜가지고, 그 임대해준 건물 자체의 가치를 올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고, 그런 임차인한테는 들어간 돈, 뭐, 최소한 5년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투자한 금액 뽑고, 돈도 벌고 나갈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서로가 뭐,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좋은 점이니까, 요 개정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한 개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개정보다는 사실 언론이나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권리금의 회수를 보장했다는 게 이번 개정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권리금이란 거는 이제는 이제 법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권리금이란 거는 이제 법률로 보호를 여지껏 못 받아왔던 돈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그럼 저는 이거 사실 좀 왜 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그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이유는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그 여지껏 이제 악덕 건물주들이 이런 저 고액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임차인들을 좀 물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어떤 바램이기도 했고, 또 요구이기도 해왔고, 또 뭐 용산 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못 받고 이제 쫓겨나게 돼갖고 이제 그게 촉발이 돼서 생겨난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사회 문제도 됐고,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예,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이제 뭐 그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고 그런 임차인도 많이 생기겠죠. 그만큼 이 반대로 이게 좀 문제 소지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딱 이거를 이제 저도 이 법을 이제 좀 봤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정이 됐나. 그래서 이제 그 주요한 이제 이 권리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신규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못하게 하거나 하는 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임대인이 이게 방해 놓는 거를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거를 하여튼 그 권리금 요구를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신규 임차인에게 너무 과다한 차임하고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거나 또 그 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주었는데 이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이거를 권리금을 자체를 보장을 한다는 게 권리금은 여지껏 법에서 인정을 안 해왔던 게 그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일단 이게 음성적인 자금이고, 또 이거를 법에서 인정을 하면은 왜 그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지껏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판례를 보면은 두 번 정도인가 이제 권리금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고, 그 판례가 나오게 된 근거가 오래전부터 권리금의 수수는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관습법적인 관점에서 그 판결이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외적인 판례였어요. 그 판례 빼고는 권리금을 인정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중개업을 해왔었지만은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을 하는 거는 권리금도 일종의 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권리금이 붙었다는 게 그게 정확한 뭐 근거를 갖고 그러는 건 없어요. 없고 그 지역의 상권에 비해서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된 데가 많고 또 이런 데서 무슨 권리금을 받아 하는 데서도 권리금을 요구하는 데가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게 다 거품이에요. 그 거품이 어디로 가는 거냐? 다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인정을 해놨으니 자, 여러분이 무슨 가게를 하고 있다 가게를 내놨어. 권리금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법으로 인정을 하는데. 받고 싶지. 권리금이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했던 권리금이 그 뭐 제가 그 1,000만 원 내고 권리 1,000만 원 권리금 내고 가게를 인수해서 장사를 해왔어.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할 때 2천만 원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받고 싶죠. 근데 그 근거를 대라고 하지, 이제, 임대인은. 근데 권리금이란 게 무슨 시설 투자를 한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외에 내가 이걸 해갖고 여기가 장사가 잘 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졌고 단골도 많고 뭐 가게를 얼마나 키워놨는데 그거에 대한 값은 내가 받아야겠다. 그런 게 권리금이거든요. 어? 그 2천만 원 안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건물주가 인정 안 하면은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3년 내에 소송할 수 있게 돼 있거든. 물론 뭐 이전 권리금과 이후 권리금이 이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땐 낮은 거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항목도 있는데 뭐 그렇게 약간 무슨 뭐 이것도 뭐 권리금도 감정평가를 뭐 하고 뭐 어떤 뭐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가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를 감정평가를 해? 전문 요원도 없고 무슨 부동산 감정평가원처럼 무슨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뭐 만들겠 뭐 근데 그 사람들 그게 전문성을 그게 인정하기가 그게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굉장한 분쟁거리 될 거라고요. 그리고 어 하여튼 그렇게 하고 우겨갖고 1,000만 원 내고 들어와서 한 장사하고 2천만 원 뺏고 남겼어요. 권리금이 올랐죠? 나만 그렇게 하나?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할걸요? 뭐 권리금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심한 데는 뭐 한 5천만 원이었던 게 몇 억씩으로 올라갈 거라고요. 예전부터 권리금 장사꾼들이 있는데요. 이제 더 활기를 치지 이제 이러면은.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업에서도 이제 나서서 권리금 장사할지도 몰라요. 이거 뭐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 수도 있는데 뭐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그러는데 권리금이나 받고 남기고 그러죠. 그리고 또 그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부동산에만 매매 시장에만 이제 부동산 매매 시장에만 거품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임대차 시장까지도 이제 거품을 키우는 거죠. 키우면은 그 거품은 다른 새로운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자영업 장사하려면은 예? 점점 하기 힘들어지죠. 이제 예? 보증금 못 구해서가 아니고 권리금 못 구해서 장사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또 어, 이렇게 되면은 뭐 신규 자영업자 진출 장벽이 점점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뭐 장사를 가게 떳떳한 내 가게에서 하기가 못하니까 이제 뭐 노점상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제 우르르르 계속 이제 은퇴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 뭐 해요? 처음에는 퇴직금 받아갖고 삐까번쩍하게 권리금 팍 주고 들어가서 하겠지. 가오잡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아직 그 밥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한번 딱 만나면 이제 재기할 그게 없어. 그럼 뭐 해요? 노점상 해야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싶어도 뭐 권리금 뭐 몇천만 원 달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당장 집에 쌀 한 톨도 없어질 텐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 그렇게 말려도.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권리금 어떻게 이제 근거를 대라. 이전 권리금 아예 뭐 여기까지는 제가 오바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뭐 권리금이 올라가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권리금 많이 줘. 이제 권리금을 건물주가 관여를 안 하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건물주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악용해서 이제 이용해 먹는 건물주도 있지만은 근데 내가 걔가 이렇게 권리금이 셌어? 이거 뭐 그렇게 권리금 하고도 장사할 만한가 보지? 그럼 뭐 하겠어요? 임대료 올리지. 임대료 올라가죠. 권리금 올라갔죠. 그럼 뭐가 돼요? 창업 비용이 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상승 요인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임대료 비싸가지고 이거 이렇게 팔아가지고 어? 남는 것도 별로 없다. 실제로 그런 가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특A급 상권에 대기업들 안테나숍이나 이런 걸로 하는 데들 이익 남는 데 없어요. 다 손해 보고서 하는 거지 장사 거기 이미지 때문에 명동이나 홍대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한 거는 이게 또 자영업자들이 또 이거 간과하시는데 그러니까 보면 제 주변에도 보면은 권리금 인정받아서 좋다. 근데 세금 내라고 하면은 펄쩍 뛸걸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권리금을 인정을 법으로 하게 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세수 확보하려고. 뭐 이거 하면은 나 잡아갈지도 모르겠는데 자 권리금을 이제 가게 내기고 나오면서 적게는 몇백만 원이지만은 많게는 몇억 원이에요. 몇억 원의 소득이 생겼는데 그걸 나라에서 가만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 다음에 할 게 아마 소득세법 개정일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타 소득으로 잡든 뭘로 잡겠죠. 신고하게끔. 그 세율도 기타 세율 꽤 될 거예요.
1년에 뭐 권리금 것만 해도 뭐 몇십조 원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세원이죠. 그걸 손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일단 그래서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잘한 개정이고 하나는 잘못된 개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개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부동산 쪽에 이제 관련돼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이게 있다 라고 보는 사람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건 뭐 알아서 생각할 문제인데 저는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 여러 가지 좀 법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정밀하지 못하다라는 거. 왜 정밀하지 못하다라는 거는 그 권리금이란 게 한 가지 항목만 이렇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이 굉장히 복잡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감안을 하고 반영을 해서 만든 법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있어 보여요. 어서오세요, 쌍화차 먹자님. 여기 부동산 상식 방송이에요. 지금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 개정안, 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많은 자영업자들이 왜 권리금들을 그렇게 눈탱이를 맞고서들 내고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가, 그럼 그 권리금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화차 먹자님,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 올라오면 답변해 드리고 계속 하니까. 오늘 손님이 있어서 반갑네요. 그 권리금은 이제 오늘이 딱 자정이네 지금. 그러니까 어제부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됐죠. 근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규정하는 근거법이 없다가 이제 비로소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왜 권리금이 오가는가? 근거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마침 이 법도 개정됐고 해서 권리금이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리금이란 게 단순하게 그냥 권리금 해갖고 수수되는 경우는 없어요. 권리금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란 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위치 권리, 두 번째가 영업 권리, 세 번째가 시설 권리, 네 번째가 허가 권리. 이런 권리들을 이제 금원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다른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에게 이제 임차인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돈이죠. 이게 임대인은 쏙 빠지고. 그러면은 이 위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치 권리. 아이고. 삶이 위험하다. 위치 권리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닥 권리. 그러니까 바닥 권리란 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어떤 그 특정한 지역, 상권 지역 또는 그 자리가 장사가 이제 얼마만큼 잘 되는 곳이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역세권 부근이라든지 대단히 아파트 단지 등이라든지 하여튼 그러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위치적 특성을 그 자체 그 위치적 특성 그 자체를 이제 금원으로 이제 보상의 성격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적 특성을 특성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을 성격 수수 이게 이제 위치 권리라고 하고 이제 바닥 권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 권리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금액을, 그러니까 뭐 권리금을 얼마를 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뭐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지도 않고, 보호도 못 받았던 돈인데 무슨 정하는데 근거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근거 없어요. 뭐, 심하게 말하면은, 현재 임차인 맘이죠.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그 근거는 좀 있어요. 근거는 이제 뭘로 이제 근거를 삼냐면은 보통 이제 1년 장사에서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뭐 여기서도 눈탱이를 많이 치죠. 실제로 이제 특히 뭐 퇴직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퇴직금 받아 가지고 퇴직금만 받아서 퇴직금만 쓰면 다행인데 퇴직금 플러스 집까지 다 저당 잡혀갖고 대출 왕창 뽑아갖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주 딱 눈탱이 맞게 좀 진짜 황정빈 말대로 잘 차려진 밥상이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게 좋게 얘기 안 하는 게 제 주변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해보고 싶은데 뭐 알아봐 달래는 뭐 그러면 제가 말리죠. 되게 다 말려요. 장사 안 해본 사람이 장사 팬 때만 그러니까 직장 생활했던 사람이 특히나 이제 무슨 대기업이나 이제 좋은 회사 다니면서 이제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장사한다고 그러면은 절대 말리는데 이 사람들 목에 기부수하고 있어가지고 뭐 내가 뭐 했던 사람인데 이까짓 거 내가 뭐 못할 것 같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다 이렇게 나가죠. 뭐 귀에도 안 들어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좋은 밥이죠. 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당해요. 엄청나게 당하죠. 얘기가 좀 샜는데 그 명예퇴직하고 이제 정년퇴직하고 뭐 잘려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장사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지심도 있고 측은지심도 있어요. 제가 하여튼 이 바닥 권리 가지고 이제 눈탱이를 많이 친다고 했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권리금 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게 대충 차려놓고 뭐 대충 괜찮은 주방장 데려다가 이제 맛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이 뭐 식당을 예를 들면요 그리고 손님을 많이 해 그럼 장사 잘 된다고 하면 그 분명히 소문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또 누가 와서 인수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눈탱이 엄청나게 치죠. 건물주인도 모르게. 그래서 이 바닥 권리는 되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양도인이 그러니까 전 임차인이 아니 현재 임차인이죠. 현재 임차인이 좀 과다하게 이제 찔러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것인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좀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도움을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좀 그런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사도 해봐야 되고 그때 뭐 장부도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다 조작하지. 그리고 뭐 언제 와서 뭐 하면은 아는 사람 불러다가 앉혀있게 하고 그리고 손님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뭐 그래요. 권리금 양사꾼들은 하여튼 그래서 정말 모르겠으면은 그 근처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좀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열 군데가 있으면은 한 일곱 여덟 군데는 도둑놈 같은 공인중개사가 있어도
한두 명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 믿을 만하다 그러면 그런 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시세 파악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바닥 권리금 그리고 그 가게에 대해서도 이제 정보를 캐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 명퇴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자꾸 얘기해서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격이 또 급해요. 뭐 아무것 예를 들어서 뭐 설렁탕 집을 받으려고 하는데 설렁탕 먹기만 할 줄 알지 뭐 응? 만들 줄도 모르면서 뭘 그걸 인수하겠다고 해.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또 위치 권리는 그래서 바닥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권리, 권리. 영업 권리는 지역 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역 권리하면은 위치 권리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렁탕집 아까 얘기했는데요. 내가 그 집을 인수를 하고 싶어요. 인수를 하고 싶은데 또 요 영업 권리도 간과했다가 진짜 그 권리금 장사꾼한테 눈탱이 맞는 항목 중 하나예요. 이것도 영업 권리도 뒤에 설명드릴게. 그 설렁탕집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인수를 하면은 안 돼요. 이제 이런 건 이제 그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좋고요. 네. CEO04님 어서 오세요. 부동산 상식 방송이고요. 지금 오늘 아니 이제 어제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 상식 중에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에 이제 질문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방송국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중요하거나 뭐 그런 거 긴 질문일 경우 그리고 여지껏까지는 이제 임대차, 이게 주택 임대차에 대한 상식을 방송을 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상가 쪽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손님 많네. 기군형 님도 어서 오세요. 계속 이제 진도 나갈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어머나 오늘 왜 이렇게 원래 왜 이렇게 손님이 많지? 임대사업 요즘 어때요? 내가 오늘 방송 처음에 이번에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어제 개정된 거? 저는 그거 임대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별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네. 내지도 않은 권리금 왕창 냈다고 권리금 달라고 나중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임차인이라도 그럴 거예요. 권리금 한 푼도 안 내고 들어와서 가게 열어놓고 가게 넘긴다고 할 때 권리금 5천만 원 내놔라 그럴 건데 나래도 그런 일 엄청 많을 거예요. 오늘 개정된 법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내 장사를 하게 될 때 점포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데는 하나같이 다 이제 권리금이 붙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전까지는 권리금의 종류 중에 위치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영업 권리. 영업 권리는 지역 권리라고 했죠? 그 지역 권리가 뭐냐? 설렁탕집을 양수를 하는데 그냥 양수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조건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인은 양도한 설렁탕집 반경 뭐 몇 킬로 안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양수인이 안정적으로 그 인수한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라는 성격의 권리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이나 뭐 식당으로 치죠. 계속 했으니까 식당을 남기고 갔는데 옆 건물에다 똑같은 설렁탕집을 또 차리는 거야, 이 양반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집으로 원래 집으로 갔던 단골 손님들이 일로 옮겼네 하고 그 집으로 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또 뭐 이런 뭐 식당 같은 좀 그런 업종에서만 그러냐,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의원 있죠, 의원. 뭐 소아과 의원, 치과 의원 이런 데서도 그래요. 실제로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 남겨놓고 같은 층 옆 가게로 새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근에 내는 경우도 많고. 그런 손님 뭐 도로 다 뺏기는 거지. 권리금은 권리금대로 다 주고. 그래서 그 어떤 이 영업 권리를 왜 돈을 주냐면은, 그러니까 그 가게를 키워서 가게 그 어떤 이 정도의 매상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것하고 단골이 엄청나게 많이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무형의 손님을 그걸 이제 금전으로 환산을 한 거죠. 예, 그런 의미의 이게 권리금이에요. 설명을 다시 좀 하자면은요. 어, 양수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반경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권리 플러스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된 금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반경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권리 및 일정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과 손님 수를 금원으로 환산을 한, 아이고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구나. 이거 여기 안정적인 매출과 손님을 금원으로 환산한 그런 권리금을 영업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계약서 쓸 때 반드시 그 동일 업종을 일정 거리 정해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동일 업종 종업원으로도 종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를 어길 시 권리금을 토해내도록 하는 단서조항 이런 걸 꼭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뒤통수 맞기 100%, 100%? 사람에 따른 권리금 장사꾼이라면 100%예요. 아니면 좀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키워놓은 걸 놓치기 싫죠. 그러니까 돈 받고 남기고 근처에다 떠내고 이런 일 많아요. 뭐 집안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사하는 분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나 없나.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시설 권리. 이 시설 권리는 뭐 짐작하다시피 이제 시설에 대한 돈이죠. 이건 권리금이라기보다는 시설비죠. 시설비에 더 가깝죠. 그래서 3번 시설 권리. 시설 권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양수하는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을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양수하는 건데요.
양도 양수는 아시죠? 양도는 넘기는 거, 양수는 받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인테리어, 시설, 비품 뭐 이런 게 해당되죠. 그래서 시설, 양수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권리금이란 명목으로 이제 수수하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요것도 좀 따져보셔야 될 건 있어요. 그 이제 내가 이제 동일한 업종을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을 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떡볶이집으로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떡볶이를 만들기 위한 이제 떡볶이와 어묵과 튀김을 만들기 위한 순대도 있구나. 순대를 만들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테이블, 냉장고, 뭐 접시, 그다음에 그 떡을 어디서 받는지, 어묵을 어디서 받는지, 구창기님 어서 오세요. 네, 떡을 어디서 받는지 뭐 이런 거래처까지도 이제 받겠죠. 양수를 받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그 시설에 대한 거를 뭐 새로 사는 거보다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뭐 괜찮겠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을 인수를 하는데 나는 거기서 뭐 초밥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럼 그 시설을 인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시설은 뭐 인수하라고 해요.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에어컨 다 써본 거 중고가로 뭐 20만 원이면 살 걸 갖다가 샀을 때 금액 한 150만 원으로 불려놓고, 너무 냉장고도 사실 주류 들이면은 그 주류 대리점에서 그냥 설치해 줄 만한 그런 냉장고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붙여가지고 다 합쳐서 500만 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뭐 테이블 이런 것도 다 쓸모가 없죠. 오히려 그게 어 나갈 때 원상복구 해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시설을 인수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쇼부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 품목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왔고, 정규 방송이요. 여기 밑에도 지금 지나가는데요.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 반입니다. 일주일에 2번 해요. 많이 하고는 매일 하고 싶은데요. 매일은 저도 생업이 있어서 좀 어렵고요. 그리고 가끔 낮에 재방송도 하는데 낮에 음악 방송도 해요. 뜬금없이. 제가 원래 음악 방송 할까 이거 할까 그러다가 했거든요. 그 음악 방송을 하는데 음악 방송은 가요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제 락 음악만 나와요. 줄구장창. 그 종교 방송이 이제 그 화요일, 금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제 방송국에 가면은 그 다시 보기가 있죠. 근데 제가 쪼렙이라서 그 뭐 연구 버전은 꿈도 못 꾸고, 이런 방송 연구 버전 해줘야 되는데 연구 버전은 꿈도 못 꾸고 일주일밖에 이제 다시 보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예전 방송을 뭐 했나 보고 싶으시면은 제 방송국 위에 가면은 유튜브 바로 가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제 방송 1회부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여지껏 방송했던 게 이제 그 첫 회 방송이
부동산 중개업소 고르는 법에 대해서 방송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송을 한 게 뭘 했는지 나도 까먹었다. 잠깐만요. 두 번째 방송을 했던 게 주택 전월세 이제 직거래할 때 요즘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주 시청층이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 이제 처음 진출할 때 그 전월세 같은 거를 이제 직거래를 많이 하죠. 중개수수료 이제 절약하려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앱도 있고 뭐 교차로 같은 전통적인 이제 그 벼룩시장 신문도 있고 그런 데서 하고 이제 포털 사이트 이런 데도 이제 직거래 매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직거래할 때 이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왜 이게 저게 없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이제 쓰는 법에 대해서 그 다음 편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회는 이제 그 두 번에 나눠서 중개 대상물 이제 확인,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경우에 이제 부동산 그 임대차 계약서뿐 아니고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란 거를 또 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방송을 드렸었어요. 이거를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확인하는 법. 대개 이제 설명드리면 아, 예, 예, 예 하고 그냥 넘어가요, 다. 근데 이제 중요한 데가 있거든요. 반드시 만약에 제가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의 회사 후배인데 전세로 5,500에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5,500에 이제 전세로 다가구 주택에 들어갔는데 이걸 공인중개업소에서 했대요. 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대출이 7억이 잡혀 있고 선순위 전세권이 10개가 설정이 돼 있더래요. 알고 보니 그래서 경매가 나온 거야, 이게 이 집이.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은 뭐 근데 따져보니까 뭐 은행 대출 빼고 선순위 채권 빼면은 이 사람이 가져갈 게 없네. 근데 다행히 5,500이면은 소액 임차인에 들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 2,500 받아요. 그래 그나마 그래도 5,500 중에 그럼 3,000을 날리게 생겼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망연자실 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한 줄기 빛을 줬어요, 어저께. 바로 그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 살펴보라고. 이런 집에 이런 정도의 문제 있는 집이면은 정신 있는 중개사면 중개 안 하거든요. 100% 사고 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분명히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면은 이제 9번 사항에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권리들을 적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선순위 임차인들 또 뭐 다른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나는 권리, 뭐 유치권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등기에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다른 임차인들 이제 다가구 주택 같으면은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다른 거예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순위 임차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문제 생기면 다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짜고 한 건 아니고요. 그거 5,500짜리 전세 눈탱이 치자고 짜고 하진 않고 그 집을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 여건은 아니어서 안 물어봤는데 전세권이 10개가 있다라는 게 이게 수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랑 짠 건 아니고요. 그 집 자체를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7억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떼먹고 그러니까 전세권이 아마 은행 대출보다 선순위로 잡혀 있는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세권이 아니고 아마 소액 임차인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경매는 좀 내용이 설명드리면은 이해를 하실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되어 있는 권리들은 다 사라지거든요. 이게 뭐 작전 치는 집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분명히 봐라. 비어 있을 것이다. 그럼 100% 중개사고로 그 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승소하면은 그 공인중개사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공제협회나 그 보증보험 그 들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판결문 내밀고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니까 그렇게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가구 주택에 그렇게 그 어제 제 아는 분 그런 사건처럼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 몇 년간에.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그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거 반드시 잘 확인해서 써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패소해가지고 물어준 집 많아요. 물어준 공인중개사 많아요. 집주인이 일부러 그 집을 날리려고 한 것 같긴 해요, 느낌상. 그런 먹튀 집도 있죠. 근데 그런 집을 그 공인중개사 중에 좀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 봐서 알아. 이거 도저히 하면 안 될 집인데 그래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1편에 공인중개업소 고르는 법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뭐 집을 구하든 방을 구하든 뭐 할 때 절대 한두 군데만 다니지 마시고, 많잖아요. 뭐 동네에 널고 널린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몇 군데 들르셔서, 제 첫 회방송 들으면 체크포인트 다 있어요.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한 가지 물어봐도 좀 살갑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데를 좀 그러니까 제 경험을 봐도 그렇고 좀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는 것도 복이라면 복이에요. 네, 요즘은 좀 괜찮은 공인중개사도 많긴 한데 그게 뭐 어디에 간판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마다 좀 느끼는 바가 또 틀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할 때 저를 믿고 저만은 신뢰하고 뭔 일이 생기면 저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놈 새끼랑은 못 쓸 놈이라고 욕하고 다시는 안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일을 의뢰를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뭐 부동산은 특성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번 돈에 전 재산이고 거기에 플러스 대출까지 왕창 받아갖고 하는 거를 걸고서 하는 건데, 그 뭐 공인중개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는 게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방송을 하기로 생각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도움받는 사람도 얼마 방송한 지 안 됐는데 생기고 하니까 기분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방송이 좀 유용하다 생각하시면은 추천이라도 한번 눌러주시면은 저는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시설 권리까지 했죠. 시설 권리. 그 시설 권리는요. 그리고 그
그래서 계약서를 쓸 적에 별지로 시설 리스트를 사진하고 다 첨부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이것도 빼돌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양도인이 왔어요. 어느 날 열쇠 좀 잠깐 달래요. 왜요? 아, 내가 뭐 좀 두고 간 게 있대. 알았어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냉장고를 싼 걸로 바꿔버리고 에어컨도 싼 걸로 바꿔버리고 뭐 그릇도 뭐 좀 좋은 거 빼가고 뭐 이런 데니까. 그래서 이게 다 뭐 다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시설 같은 거 인수할 때는. 원래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서 쓰는 법 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게 뭐 권리금 계약을 해야 될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시설 관리할 때 불법 건축물 같은 게 있는 거를 양수를 한다든가 그러시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떼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좀 중에 예를 들면 뭐 숯불고기집인데 고깃집 옆 골목에다가 그 지붕 하나 대충 씌워놓고 거기서 이제 숯불 만든 시설물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하라고 그런 게 있어. 그렇게 구청에서 발각이 되면 그 건축물 대장에 기록이 되거든요. 불법 건축물 뭐뭐라고. 근데 그거 안 하고 버팅이죠. 그럼 이행강제금 나와요. 철거 안 하니까 너 돈으로 물어라고 매년 나와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인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구체화 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 있는 가게 중에 뭐 도로가에 인접하고 있는데 이런 데 중에 보면은 차 올라올 수 있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동물병원인데 손님들 이제 들어오기 좋으라고 구청에 이제 얘기해 가지고 그 인도 경계석을 이렇게 차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커브를 줘 가지고 이제 차가 이제 가게 앞까지 올라올 수 있게 돼 있는 경우 이거 이것도 그냥 해주면 하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 점용료 내야 돼요. 그런 게 또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 구체적으로 시설 관리 이제 계약할 때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런 거 다 명기를 하는 게 나중에 분쟁거리 안 생기고 좋아요. 그렇고요. 오늘은 방송을 길게 하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아니죠. 주택 전월세 주의할 점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허가 권리. 허가 권리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 업종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인허가 자체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넘기는 거에 대한 권리를 양도를 하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양도하는 거를 이제 돈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업종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특별한 업종이 아닌 경우에 뭐 간단한 거는 사업자 명의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허가 권리급이다 해가지고 이게 수수되지는 않고 좀 따내기 어려운 허가 업종 같은 거 있어요. 언니들 나오고 이러는데 예. 그런 데라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거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이제 그 금원을 받죠. 예. 그리고 또 그 프랜차이즈 업종 이런 것도 허가 권리 양도 양수에 들어가요. 뭐 땡땡 치킨을 뭐 양수한다든지 할 때 물론 그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와도 이제 뭐 그걸 하지만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하는 거 중에 이제 이 허가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그만. 그리고 허가 권리는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한 기술의 양도. 이것도 이제 허가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기술의 양도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맛집의 레시피 이런 거. 또는 뭐 레시피라든가 아니면 영업 뭐 방법, 특별한 영업의 방법 이런 게 이제 이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하고 이제 같이 겹칠 수도 있는데, 뭐 음식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자동차 복원 기술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상호나 상표 뭐 이런 거를 양도양수하면서 그 기술을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개인들 있잖아요. 유명한 맛집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요 뭐 그 집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거 절대 안 하는 집들 있잖아요. 왜? 나는 그런 장사 안 한다 하는데, 근데 그런 집에 가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 심심찮게 와요. 제발 좀 간판 좀 하나 걸고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하는 맛집인데 제가 부산에서만 할 테니까, 그리고 딴짓 안 할 테니까 뭐 먹고 살라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읍소하면서 뭐 제발 간판 좀 내주세요 하면서 이제 뭐 그 조리 비법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택 떠는 소리하고 쫓아내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큰 금원을 몇 억씩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혹해갖고 이제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맛집의 상호 간판과 비법을 전수받게 될 기회가 있다면 권리금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거를 넣어야 됩니다. 뭘 넣냐? 그 조건하고, 이것도 이제 민법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기술을 가르쳐 주되 조건은 뭐냐? 그 기술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때까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에 대한 조건을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의 없게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돈만 받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 아니면은 뭐 양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집을 양도하기 전에 뭐 주방 보조다 이런 걸로 뭐 몇 개월간 일할 수 있게 한다라는 뭐 그런 조건을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게 되면 뭐 거래처, 그런 레시피만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거래처까지, 이제 원부자재 거래처까지 알게 되고, 또 다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영업 노하우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뭐 그렇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좀 유리한 조건들을 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또 AS,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으로 치면 AS 그런 조건까지 넣고 이러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성의 없이 진짜 알짜배기는 못 배우고 뭐 그러는 수가 있어요. 하여튼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권리금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뭐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런 수가 있거든요. 이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일이. 하드바님 어서 오세요.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 양수의 계약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은 이 행정 처분까지도 양수받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호프집을 양수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양도 받기로 한 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가지고 한 달간 영업정지를 먹게 됐어요. 네? 근데 그날이 뭐 그냥 극적으로 하자면 내가 양수 받기로 한 날, 내가 영업하기로 한 날부터 영업정지야. 한 달간. 그러면 양수 받자마자 한 달간 영업 못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편의점을 예를 들면은 뭐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 팔아가지고 뭐 담배 팔다가 걸리면 한 달간 담배를 못 파나 그렇죠 아마. 예? 벌금은 따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되고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고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은 돈을 깎는다든가 권리금을 아니면은 행정처분이 끝난 날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대비를 해놔야 돼요. 계약서상에. 안 그러면은 그대로 다 뒤집어 쓰거든요. 하여튼 이게 권리금 계약은 일반 주택이나 이런 거 계약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근데 권리금의 종류란 게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을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요. 권리금 받으려고 하는 지금 장사하고 있는 현 임차인도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권리금 얼마 그래서 내가 얼마 내고 들어왔으니까 나도 얼마 받고 나가겠다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장사하려고 하는 데가 정말 그럴 만한 바닥 권리 위치가 되는가? 되는 집도 있겠지만은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압구정동 가로수길 같은데 뭐 커피 전문점이나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했을 때 바닥 권리금이 과연 뭐 그 지역의 바닥이 뭐 한번 1억 5천 형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집이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집이냐 없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렇게 바닥 권리금이 높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장사 안 되는 업종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장사 안 돼 갖고 가게에 남기는데 바닥 권리금 1억 5천 달러 이건 또 좀 아니죠. 네. 깎는 게 좋아요. 깎는 게. 공통적인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래도 망해 갖고 나가잖아. 무슨 건데 뭐 그리고 바닥 권리금이라고 되게 뭐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권리금 하거든요. 그럼 다른 권리금으로 뭐 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뭐 응? 그 정도 가치가 있냐 뭐 매출 그만큼 나오냐 영업 권리 쪽으로 물고 이렇게 슬쩍 돌려가지고 니네 매출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무슨 바닥 권리 이렇게 달라고 하냐 뭐 그렇게 하고 깎던가. 물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가게터 같으면은 감수를 하고 들어갈 수는 있죠. 하여튼 권리금이란 건 이렇고요. 제가 이 방송 초입에도 얘기했지만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권리금도 일종의 거품 성격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품이에요, 거품. 원래 법에서 인정을 계속 안 해왔던 거고, 그거를 이제 관습법적으로 계속 이제 지속시켜 왔던 건데, 이게 거품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거품도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엄청난데, 거기에다가 지금 임대차 시장까지도 이제 거품을 유지를 시켜서, 그 거품을 누가 해요? 새로 가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보증금 보증금만 있으면 가게를 낼 수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 권리금까지 해야 되니까 창업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안 돼 가지고 가게를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상승된 비용은 누구한테 전가돼요?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다 서비스 요금의 상승 요인이 되죠. 물건값의 상승 요인이 되죠. 그거를 미쳤다고 양수한 사람이 자기만 안고 갈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에덴, 어서 오세요. 그렇게 되는 거고, 차라리 제가 오늘 그 개정된 법에서 이제 권리금을 법으로 보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지만은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되던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를 소액 임차인에게만 이제 적용하지 않고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한 거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처음부터 들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이건 왜 잘한 거냐면은 자,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산보증금 4억 이하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그렇게 비싼 가게는 권리금도 엄청나겠죠? 그럼 인테리어 하는데도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계약기간 끝나서 집주인은 나가라.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의 의무만 다하면은 5년간은 나 여기서 장사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외국도 권리금이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죠? 권리금? 외국에는 권리금 말하는 거죠. 권리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세가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가 한국이듯이 권리금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본은 옛날에 좀 일본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외국에도 간간히 이제 성격은 다른데 좀 금전이 추가로 오가는 경우는 있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 오늘 손님 많네요. 어서 오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 그러니까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장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란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월세 안 밀리는 거. 첫째가 주택은 2회인데 그 상가는 3회 밀리면 안 돼요. 3회. 3회. 네,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지금 설명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권리금을 그러니까 그 5년간 장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겠죠. 5년간 열심히 장사해서 권리금 다 회수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장사하게끔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이게 기초가 되는 거라서 그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준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 먹는 악덕 임대인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그런 쪽으로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권리금을 없애는 쪽으로 해야지 이게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이게 모르긴 몰라도 이것 때문에 분쟁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궁금한 거가요? 부동산을 부동산에 안 걸치고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 계약자랑 바로 계약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얘기를 물으시는 거죠. 부동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잘 아시면은 그게 낫죠. 왜? 중개수수료, 그러니까 중개사 그 복비 안 내도 되니까. 근데 모르면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제 지난 방송 보면요. 직거래 하는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한 게 있어요. 전월세 계약, 직거래 뭐 계약서 쓰는 법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 걸치고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써도 무방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그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그 얼마 전까지 이제 등기부등본 했던 게 지금 말이 바뀌어서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거든요. 그거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볼 줄 알아야 되고, 예, 보시면 좋죠. 추천 한 방 누르시고. 그리고 제 방송국에 가면은 지난 방송이 제가 쪼렙이라서 다 지워지고 이제 최근에 한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 지난 방송은 제 방송국 맨 위에 보면은 유튜브 바로 가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제가 방송한 거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있는 걸로 가서 뭐 직거래 계약서 쓰는 법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약서 한 장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뭐 흔히들 이제 인터넷에 포탈 보면은 이제 부동산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일단 욕하는 거 뭐 뭐라고는 안 해요. 예, 도둑놈 같은 공인중개사 많으니까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 떡방들 앉아가지고 서류 한 장 계약서 하나 찍찍 써고서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복비 받는다 하는데 앉아서 거래 계약서 하나 찍찍 쓰려면 그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것도 쓰려면은 확인해야 되는 게 대여섯 가지 돼요. 그거를 뭐 시간을 천천히 가지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당사자 앞에 두고서 서류고 일일이 떼어가면서 하는 게 그리고 게다가 이제 뭐 만약에 다른 손님까지 막 겹쳐 있다 그러면 정신없어요 그거. 정신없는데 이제 하나 삐딱하고 깜빡해갖고 빼먹었는데 그게 때문에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뭐, 뭐, 임차인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 소송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꼼짝 말아요. 이게 공인중개사가요. 제가 요즘 부동산은 돈이 되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과목 중에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을 딱 펼치면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의 특성이 나와요. 부동산 특성 중에 하나가 부종성, 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부동산은 움직이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존재하는 중에 핫플레이스는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공인중개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뿐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망했다고 치자고요. 지금 뭐 부동산 망한다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삭했어요. 폭삭했다고 하더라도 뜨는 데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동산은 항상 어느 정도 유지될 수는 있고 부동산이 인간사 생활하면서 배제하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고 뭐 그렇긴 한데 요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현재 이제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마인드가 바뀐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정식 방송할 때 말고 이제 낮방에 음악 방송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투기성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속으로 좀 놀라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집 사도 돼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지금 집 사도 돼요. 단 조건이 있죠. 그 집을 사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빚만 지고 살아는 거죠. 왜냐? 근데 집을 사도 돼요 하면서 이 집이 과연 뭐 내가 지금 어디에 봐둔 집이 있는데 이게 오를까요? 몇 년 후에 얼마나 오를까요? 이런 걸 묻는데 그거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주식을 사면은 뭐몇 퍼센트의 이익을 볼까요?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인드는 투기 마인드거든요. 투기 마인드. 부동산을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왜 집을 사고 싶으면 사라고 하냐? 내가 감당할 만한 빚을 지고서라도 집은 필요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전월세 살기 지겹다. 근데 돈은 좀 보태면 살 것 같다. 그리고 뭐 집안 사람들도 뭐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사 다니기 싫어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 근데 뭐 한 3억짜리 집인데 30% 정도 뭐 한 1억 정도 빚내면은 살 것 같다. 내가 뭐 한 2억 갖고 있고 그리고 내 소득으로 봐서 1억 정도는 뭐 10년간 나눠서 갚으면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집 사세요. 그러면은 살다 보면은 뭐 떨어질 날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거 신경을 써? 제가 이게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공동주택은 이제 애물단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집 사라는 거고 내가 이걸로 뭐 5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1억을 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사지 마세요. 그냥 집을 앞으로는 거주의 목적의 수단으로 봐야지 이거를 해서 내가 돈을 좀 벌거나 한몫을 잡아보겠다. 그런 여건이 이제는 안 올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단 한 군데만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아, 두 군데구나, 두 군데. 저 광화문 뒤에 사는 어떤 독신 여성 한 분하고 저 여의도에 많이 몰려 있는 그 뉴스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하죠. 전세 가격을 올린 게 그게 집주인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뉴스가 올렸지. 뉴스에서 떠드니까 그래? 그리고 집주인들이 나도 올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왜? 매매 거래 시키려고. 왜 매매 거래를 시키려고 해요? 부동산 가격을 그래야지 유지시키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요즘 좀 불안해. 그래서 안심대출 전환해서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죠? 안심전환 대출 받은 사람의 몇 프로가 뭐 1억대 이상 소득자라고. 원래 그런 사람 속으려고 안심대출을 한 거예요. 그나마 좀 양성 채무자, 그러니까 양성 채무자들을 속아내서 얘네들만이라도 유사시에 좀 살려서 충격을 덜 해보게 하려고 그 안심대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했죠. 원금도 갚으면서 이자도 갚아라고 원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양호한 채무자들이. 그래서 속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벌써 오늘은 방송을 1시간 반 정도 했네요. 서민 대출이라고 안 했죠? 포장을 그렇게 했나요? 그 조건이 안심대출 조건이 원래 딱 그 관심 갖고 보셨나 모르겠는데 서민을 위한 대출 전환이 아니었어요.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사무실 바로 뒤에 사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제가 얘기해서 안심대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라고 했는데 도로 원상복구 시켰어요. 왜? 그 뉴스에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재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져.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이제 대출 받을 때는 감정평가 금액이 한 3억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뭐 1억 5천 대출이 나와서 1억 5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2억 5천밖에 안 돼. 그래서 한 1억 3천, 2천까지밖에 못 해주겠어. 그럼 해줄 테니까 3천만 원 갚아라. 이런 집들도 많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3천만 원 갚을 여력이 안 돼. 원금을. 그래갖고 아유 난 그냥 저기 예전 걸로 할게요. 안 바꾸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양호한 대출자들을 속아내기 위하겠다는 이제 일종의 꼼수라고 보셨으면 돼요. 근데 다행히 저희 형도 해당 사항 돼갖고 제가 얘기해갖고 형 웬만하면 이거는 하여튼 그 진위가 어떻든 간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응?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해갖고 신청해갖고 됐대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는 게 좋은 조건은 맞아요. 대신 이제 원리금을 이제 원금까지 이제 갚아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예전에 이제 그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담보대출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한 4.5에서 5% 이자로 이제 대출을 냈던 사람이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2.5 평균 2.5%대니까 이자 2.5%에 원금 2.5% 계산해갖고 그거 거기서 뭐 조금 더 해갖고 한 6% 정도대로 이제 매달 평균 갚으면 그렇게 큰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원금을 갚아 나가면서도. 그건 유리한 조건이죠. 이자는 이자대로 낮게 내고 먼저 내던 금액하고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원금까지 갚아내는 거니까 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신청한 사람 받았으면 잘하신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지금 원래는 하고 있는 게 이제 임대차 하면서 생기는 이제 집주인과 임차인과의 이제 분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원래는 첫 번째 얘기를 드렸고 이제 가장 많은 게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일 거예요. 아, 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럴 때는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건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다른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예를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는 법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고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그 유익하고 재미도 있어요. 제가 원래 말하는 거에는 좀 소질이 없어서 재미없어 하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추천 한번 안 누르셨으면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 1시 7분이네요. 방송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이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좀 하세요.